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파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미국 연준이 11월 들어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죠. 대체로 11월은 동결로 갈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는 긴축 분위기 계속해서 이어나가되 기준금리는 동결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2024년도 초에 금리는 전격적으로 인하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았지만 보기 좋게 연준이 이런 전망들을 걷어차버렸죠. 여전히 굳건한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미국 국채 10년물이 오늘도 5% 선을 위협하고 있을 정도로 다시 불을 붙이고 있는데 거의 좀비 수준이죠. 조금 하락했다 싶으면 다시 오르고 또 오르고 계속 오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오르니 자연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3번 정도 올리는 효과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자평하고 있죠. 자평인지 자뻑인지는 몰라도 미국채 10년물이 오르면서 금융 여건이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긴축 사이클이 연준발 시그널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미국채 10년물 기간 프리미엄, 그러니까 투자자 쪽에서 금리를 더 요구하는 건데 리스크 감소하는 대신 금리를 더 올려받는 거라 연준의 금리 인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여도 워낙 연준이 긴축 강도를 높이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바람에 국채가 뛴 결과를 초래한 거라 왼쪽 주머니 오른쪽에, 오른쪽 주머니 왼쪽으로 그냥 그렇게 서로 간에 돌려막기를 한 겁니다. 미 국채 10년물은 우리나라 국채와 커플링이 되죠. 늘 동반하는 지표인데 오늘 한국 국채도 뻘겋게 지표를 상승 쪽으로 달구고 있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국채가 오르면 은행채도 간당간당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연히 금리를 자극해서 거의 뾰족한 창 끝에 걸어놓을 만큼 예리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 살아남을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흔히 죄인의 모습을 효수한다고 하죠. 그렇게 비참한 모습을 성문 밖에 걸어놓게 되는데 완전히 빚지옥의 문을 열어젖힐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금리의 역습이 시작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제외한 가계신용 1,800조 가까이 되고요. 전세보증금 중에 대출 아닌 파이 얼마나 될까요? 인생선이 별거 있습니까? 다 전세금 대출에 몰려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이것저것 흩어져 있는 조각들 끼워 맞추면 3,000조가 넘어가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GDP가 1,800조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선을 넘어버린 거죠. 작년 기준으로 108% 정도 되거든요. 이건 한국이 유일한 샘플이라 말할 수 있죠. 미국 같은 경우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졌을 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70% 정도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100%를 훌쩍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이거 얼마나 아슬아슬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부채는 신용의 문제로서 앞으로 얼마나 빚 문제를 쳐낼 수 있는 잠재적 디레버리징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문제는 추세죠. 이게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고목나무 같은 지표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계속해서 증가 추세라는 게 더욱 위험 요소를 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상반기 대출을 땡기기 시작한 어마무시한 전 국민적인 빚잔치 열풍이 20조에 육박할 만큼 특히 이 돈 모두가 부동산에 투하가 됐죠. 거의 융단 폭격 수준이었습니다. 그만큼 증시가 좋지 못한 상황이었고 전기차, 2차 전지, 반도체 등등이 골로 가는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MZ세대가 대대적으로 황금성이 낮은 부동산 쪽으로 눈을 돌린 것도 정말 의외라고 할 수가 있죠. 그건 그만큼 상반기 빚내기가 너무 쉬웠었습니다. 부동산 쪽으로 유동성을 가져오기가 소득 관계없이 돈을 빌려주는 상품도 있었으니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 터진 건데 금융권에서는 이대로 가다간 정말 먹고 죽자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빚 때문에 다 죽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금융권에서 방향 설정을 다시 하지 않으면 금리 올리는 게 영업 이익 극대화하는데 정말 좋은
전략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실을 천문학적으로 쌓아놓는 결과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은행권, 비은행권 대출 스탠스, 얼마나 대출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느냐의 조사에서 지금 위기에 서 있는 가계부채 상황을 그대로 스케치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대기업에 대해서는 중립, 그리고 중소기업은 강화로 돌아섰고요. 대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물음표를 던진 거죠. 자영업자들 리스크가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중소기업 강화로 돌아선 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계대출 태도는 주담대 문제가 거의 비폭탄 아닙니까? 당연히 강화될 것으로 전망을 내놨습니다. 기준선을 중심으로 그래프가 많이 아래로 훅 떨어져 있죠. 그만큼 이제 금융권 대출이 호락호락하지 않게 됐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신용 위험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뭐 금리 상승이라는 발톱이 그냥 개개인의 계좌를 긁어낼 수 있는 비수 같은 공격적 금리 역습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프만 봐도 뭐 얼마나 가계 쪽은 기준선에서 멀어졌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홈을 떠나보니까 세상의 풍파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엄청난 위험 요소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은행 역시도 대출문이 서서히 닫혀가고 있고 기조도 강화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단 부동산 PF 문제를 깔고 있고 더 나아가서 연체율까지 상승하는 추세여서 대출을 내어주기가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신용 위험도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신용 리스크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제2금융권 PF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분양시장도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미분양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 덤탱이는 건설사가 쓰게 되는 건데 브릿지론에서 부동산 PF로 못 건너가게 되죠.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금리도 무지하게 오르게 되고 결국 부실이 쌓이는 건데 지금 이걸 지난 부동산 대책에서 막아보려고 유동성 지원에서 나선 건데 지금 분양 실적으로 봐선 결코 이 정도 지원으로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부 서울에서 분양이 완판되는 곳들도 겨우겨우 무순위 가지치기 내지는 홈커밍데이, 선착순 분양으로 돌려서 자녀 물량 소진하려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거 다 자업자득이죠. 셀프 가격 수위가 너무 높아서 접시에 코박게 생겼어요. 그렇게 쉽게 후루룩 한 번에 마시듯이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후반전 지나고 나니까 선수들이 슬슬 빠지고 있네. 분양가가 도저히 부담이 돼서 청약 통장 날아가는 판인데도 그냥 그 분양에서 100기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계약을 최종적으로 펑크내니 뭐 시행사로서는 서둘러 수습하고 있는 서울 분양단지들이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부동산 PF는 현재 매매 시장의 약세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분양시장의 부진과 동시에 갑자기 터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집값 추이는 거의 나락으로 가는 궤도를 그대로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일부에선 더욱 위축된 건설업계가 집을 짓는 추세를 줄이게 되니 공급이 확 줄어서 오히려 집값이 미친 듯이 더 치고 나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인지를 못해서 하는 소리죠. 돌아가는 삼각지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공급이 부족해지면 당연히 수요가 많아져서 가격이 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은 수요가 급격하게 줄고 있죠. 지난 31일 기준으로 1000건을 넘지 못하는 할딱고개에서 숨이 차오를 지경이 되는 서울 거래량. 그만큼 수요가 급격하게 줄게 되면 공급 부족이 아니라 공급 과잉이 되는 거죠. 이젠 사줄 사람이 없어요. 집값이 너무 올랐고 그 집 사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혹독한 금리 대가가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주택 수요는 갈수록 쪼그라들게 될 겁니다. 특히 경제 지표가 좋지 않으면 당연빠따 누가 집을 사려 하겠습니까? 다 대출 끼고 사야 하는 건데 손절,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게 되죠. 독일 같은 경우도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쓰나미급이어서 엄청나게 집값이 오를 거라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독일 집값 폭락 속도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왜냐? 경제가 너무 안 좋아. 경제 구조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제조업 비중 높고 자동차 산업 수출 집중, 중국 의존도 상당히 높은 유럽 국가죠. 근데 올해 중국의 침체로 인해서 독일은 직접적인 타격을 맹렬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기초체력 바닥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독일의 집값 폭락은 그대로 우리나라로 날아올 수 있을 가능성 높죠. 지금 서울 수도권 지방 가릴 것 없이 매도자가 아직까지 뭐 희망회로 돌리면서 웨이팅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일단 매수자는 안 사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형국인데 이게 뚝이 그냥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죠. 속이 타는 한 사람이 가격 후려쳐서
빨리 팔고 나가자는 호가 내리는 순간 와르르 뒤에서 받치고 있던 가격대가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실거래가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 고점 16억 4천 대비 12억 7천 선에 거래가 돼서 거의 4억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관악 신림 푸르지오 고점 14억 6천 대비 11억 3천에 거래, 여기도 3억 이상 낙폭으로 가고 있고요. 마포구 상암 월드컵 파크 4단지 고점 14억 4천 대비 11억 2천으로 떨어졌고요. 여기도 3억 정도의 차이가 나네요. 서서히 낙폭을 키우는 거래들 11월 들어서 본격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한국은행에서 나온 발표에서 더 이상 시중은행 대출 스탠스가 상당히 강경하게 진행될 것을 예고하고 있죠. 어찌 보면 더 이상 위험할 수 있으니 대출받지 말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자료고요. 이젠 그동안 부동산 사이클에서 있었던 집값 하락, 주변 분위기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기괴한 경제 구조와 지표 안에서 집값 상승은 더 이상 갈 길을 잃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분이 아마 전리품을 얻게 되는 최종 승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